안녕하세요. 결혼이라는 불구덩이를 경험했던 40대 여자입니다. 사실 결혼은 그 어느 것보다 행복하고 소중한 일이잖아요. 저 역시도 결혼하며 더욱 행복해질 삶을 꿈꿨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에게 결혼이 그런 존재인 건 아니더군요. 저는 제 삶을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끌어내리던 남편과 시댁을 만났었거든요. 하지만 전 얼른 정신 차리고 제 인생을 제 손으로 구해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험난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이셨던 저희 부모님은 평소 검소하신 데다 재테크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두 분 덕분에 저희 가족은 비좁은 빌라 전세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그리고 나중엔 방이 무려 4개짜리 브랜드 아파트로도 이사갈 수 있었죠. 제겐 쪼르륵 연년생인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는데 방 4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하며 여동생과 방을 따로 쓰게 됐을 땐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검소한 부모님께는 공통의 취미가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적당한 가격 내에서 좋은 술을 모으시는 거였어요. 좋은 날엔 좋은 술을 나눠 마시는 게 살아가는 소소한 행복 아니겠니? 하시면서요. 평소엔 술을 잘 드시지 않다가도 부모님은 꼭 가족 행사나 의미 있는 날엔 술을 곁들이셨습니다. 우리 3남매가 성인이 되어선 저희와도 함께요. 제가 대학 졸업 후 알아주는 은행에 취업했을 때나 여동생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 남동생이 좋은 회사에 취업했을 때도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30살이던 해 술을 딱 끊으셨어요. 이유는 아빠에게 일어난 음주 뺑소니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우리 아빠 다리 어떡해? 그 일로 아빠는 전신을, 특히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사고를 낸 남자는 자수도 하지 않고 도망다니다 결국 경찰의 손에 붙잡혔죠. 그놈은 그렇게 잡힌 후에도 사과 한 번 하지 않다가 상황이 생각보다 자신에게 더 불리할 것 같자 그제야 합의해달라고 싹싹 빌러 찾아왔더군요. 당시 병실에 있던 저와 엄만 그놈에게 찬물을 끼얹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감히 우리 아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반성 한번 안 타가 이제서야 잘못했다고? 당신 지금 그거 진심도 아니잖아. 아니에요. 정말 저 반성하고 있어요. 저 2번 다신 음주운전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합의하고 용서해 주세요. 네? 거짓말 하지 마. 당신 전에도 음주운전한 전과 있는 사람이라며? 당신 같은 인간은 법의 무서움을 제대로 한번 맛봐야 돼. 하지만 우린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결국 그놈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우린 그 후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금도 전부 받아냈죠. 하지만 그놈을 응징해 준 것과 별개로 아빠는 평생 다리에 약간의 불편함을 안고 살게 되셨어요. 자세히 보아야 티가 나긴 하지만 아빠는 조금씩 다리를 절게 되셨습니다. 그 일로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게 된 우리 가족은 모두 술을 딱 끊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픈 사건을 겪은 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더군요. 동생들은 모두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전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한동안 결혼이나 연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전 그동안 일에만 몰두하고 돈만 불리며 살았어요. 부모님 덕분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검소했던 덕에 저는 나이 39엔 방 3개짜리 아파트도 한 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도 조금 받고 대출도 약간 끼긴 했지만은요. 또 서울이 아닌 경기도였지만 차를 끌고 출퇴근도 적당히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괜찮은 집이었죠. 너도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미정아. 이젠 집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얼른 결혼해서 네 아이도 낳아야 하지 않겠니? 네 조카들만 챙기지 말고 말이야. 너 벌써 나이가 41이야. 홍기를 놓친 절 부모님은 항상 걱정하셨어요. 저도 제 집에 입주한 후 2년 정도 흐르니 슬슬 연애와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전 오랜만에 나간 소개팅에서
중견기업에 다닌다는 동갑내기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순하고 다정한 모습과 무엇보다 평소 술을 잘 즐기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 참 좋더군요.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딱 3번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갔었는데 그마저도 취하지 않고 멀쩡히 집에 잘 들어가는 모습이 참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가장 좋았던 건 절 많이 배려해주고 아껴주던 모습이었지만은요. 그렇게 전 남편과 만난 지 1년 후 결혼에 꼴이 나게 됐어요. 고마워 미정아. 남들은 집 때문에 처음부터 거액의 빚을 안고 시작한다는데 우리 네 덕분에 한결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잖아. 아니야. 그래봤자 이 집도 대출금이 조금은 남아있는데 뭘.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우린 신혼을 제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 직장까지 거리도 나쁘지 않았고 계속 값이 오를 그 집을 새 신혼집을 위해 파는 건 너무 아까웠거든요. 게다가 제가 입주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어 가정 가구도 거의 새로 마련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여유롭게 시작하며 전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결코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우리에게 닥친 첫 번째 문제는 아이 문제였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 여보. 다음엔 꼭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저와 남편은 바로 아이 계획을 세우려 병원을 다녔습니다. 저도 남편도 나이가 있어 자연 임신이 힘든 상태였기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하지만 남편 쪽에 조금 큰 문제까지 있어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더군요. 늦게 결혼한 만큼 각오한 일이었지만 너무 속이 상했던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전 이 임신 시도를 점점 내켜하지 않게 되는데 그건 이 결혼 생활의 진짜 문제인 시댁, 그중에서도 심호로 인해 불거진 문제 때문이었어요.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을 해가야 하는데 여자인 너에게 집을 마련해 오게 해서 참 미안하고 고맙구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참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 남자든 여자든 다 힘든 세상에 여건이 되는 사람이 좀 해오면 어때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만큼 제 남편을 키워주셨으면 다 해주신 거지. 왜 미안해하세요? 저희가 오히려 앞으로 더 효도하고 살아야죠. 시부모님은 처음엔 여자가 떡하니 집까지 해왔다며 제게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시부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해준 게 별로 없다며 제게 미안해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한두 달쯤 지났을 때 시모가 대뜸 제게 전화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돈이요? 갑자기 무슨 돈이요? 그게 사실 내가 지갑을 너무 오래 써서 다 너덜너덜해졌거든. 그래서 새로 사려고 백화점에 왔는데 마음에 드는 지갑이 좀 비싼 거 있지? 물론 못 사는 우리 형편에 과한 물건인 건 알지만 지갑은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거 아니겠니? 에휴, 그냥 원래 들던 지갑을 들고 다니자니 밖에서 꺼내기도 창피하더라. 푸념을 하는 시모의 말에 얼마 전 봤던 낡은 시모의 지갑이 생각나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시모가 안쓰러워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냥 제 선물이라고 생각해 달라면서요. 솔직히 일도 안 하는 분이 돈을 빌려서까지 비싼 브랜드 지갑을 산다는 게 검소한 부모님을 둔 제 입장에선 썩 이해가 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니 좋은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 시모가 이번엔 50만 원만 보내달라는 전화를 또 하지 않겠어요?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사실 오늘 내가 밥값을 다 내기로 한 날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매번 모임을 차일필 미뤘었거든. 근데 너희들 결혼식에 빠짐없이 와준 게 고마워서라도 더 이상 거절을 못하고 결국 약속을 잡았어. 너희들 결혼식 일로 고마워서 그런 거니까 네가 좀 보태주면 좋지 않겠니? 자꾸 돈 이야기 꺼내서 미안하다. 근데 이 시애미 체면 좀 한 번만 살려다오. 짠돌이 네 시아버진 이런 일로 돈 달라고 하면 버럭부터 한단 말이야. 그때가
지갑일이 있은 지 고작 일주일 뒤의 일이었어요. 왜 자꾸 돈을 보내달라고 하나 싶었지만 시모가 부탁한다며 울먹이기까지 하자 마음이 약해졌어요. 당장 약속이 그날 당일이라는데 오죽 급했으면 이럴까 싶어 저는 돈을 보내드렸죠.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부모님이니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정말 고맙다, 아가. 시모는 제게 정말 고맙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 퇴근길에 시모는 또 전화를 걸어 50만 원만 더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2차로 분위기 좋은 바를 가고 싶다면서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이번엔 정중히 거절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야? 한 번은 좋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어머님, 저도 친구들이랑 만날 때 하루에 막 100만 원씩은 심장 떨려서 못 써요. 더군다나 어머님은 지금 그럴 형편도 안 되신다면서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 돈이 있으시다면야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건 무례겠지만 제 돈으로 2차까지 가고 싶으시다니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전 그 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50이나 100이나 그게 그거지. 친정도 잘 살고 돈도 잘 벌면서 너 참 야박하구나. 그래, 이미 2차도 다 쏜다고 말해놨는데 난 네 덕분에 친구들한테 망신살이나 뻗치러 가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빚진 사람도 아닌데 이건 저 때문이 아니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시모는 억지를 써도 통하지 않자 결국 신경질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날 집에서 제게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많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친정도 좀 살고 자가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돈이 되게 많은 줄 아셨나 봐. 저번에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내가 당신 감싸려고 거짓말하는 줄 아시더라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신다고 해도 내 돈이 어머님 돈은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러시는 거야? 나도 저번 주나 오늘 낮엔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 돈을 드렸던 거야. 근데 어머님은 사람 호의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사실 우리 어머니가 돈을 한 번도 안 벌고 사셔서인지 돈 귀한 줄 모르는 경향이 있으셔. 하도 돈을 펑펑 써서 검소한 아버지는 아예 학을 떼셨지. 그래서 어머니께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고 계신 거야. 들어보니 그동안 제가 몰랐던 시댁의 사정은 한수만 나오더라고요. 3남매 중 막내인 신우인 매번 돈 달라는 자기 엄마가 싫다며 일찌감치 타지로 독립한 후 시댁엔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결혼한 지 아직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신우의 얼굴을 볼 일이 너무 적다 했더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둘째인 시동생은 일을 다니다 말다 하며 시모를 닮아 씀씀이가 컸다더군요. 시동생은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긴커녕 가끔 시북에 돈을 달라고 조르다 야담한 호되게 맞았다고 했죠. 그나마 자신이 한 번씩 시모에게 못 이기는 척 용돈을 주고 있다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저는 크게 화를 냈어요. 그 중요한 얘기를 왜 진지가 안 했어? 적어도 저번 주에 내가 어머니께 지갑 살 돈 보내드렸다고 했을 때라도 말했어야지.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아니 오늘이라도 내가 돈을 안 드렸을 거 아니야. 한 번 드리면 당연한 줄 알고 계속 요구하실 테니까. 미안해. 나도 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한테까지 그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당신이 나랑 우리 가족한테 크게 실망할까 봐 차마 내 입이 안 떨어졌어. 당신 되게 검소한 사람이잖아. 내가 잘못했어, 여보. 앞으로는 내가 어머니가 다시 못 그러시도록 중간 역할 똑바로 할게. 그날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시모 대신 싹싹 빌더군요. 결국 전 앞으로 자신이 중간에서 잘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후 남편은 결코 중간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 비싼 호텔을 저더러 예약하라고요? 어느 날 시모는 뜬금없이 제게 1박에 최소 몇십만 원이 넘어가는 5성급 호텔을 예약해달라고 하더군요. 내 친구들은 며느리랑 호캉스 같은 거 잘만 하고 다닌다더라. 나도 며느리 본 김에
그런 곳에 좀 다녀봐도 되지 않겠니? 나랑 같이 가기 싫으면 나 혼자라도 보내다오. 친구랑 가게. 가서 쓸 돈도 당연히 용돈으로 보태줄 거지? 나도 며느리 덕 좀 보자. 어? 나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이야. 어머님 생신이나 기념일도 아닌데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희도 정해놓은 지출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연락해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넌 저번에도 그렇고 집도 잘 살고 돈도 잘 버는 애가 왜 이렇게 째째하니? 저희 부모님 노력 없이 그 많은 돈 벌고 모으신 거 아니고요. 저도 이 집 사기까지 정말 안 쓰고 안 먹으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저 어머님 생각보다 돈 별로 많이 못 벌고요. 그래서 버리는 남편하고 비슷한데 돈을 훨씬 많이 모아서 집도 장만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모은 제 돈을 왜 어머님은 그렇게 쉽고 함부로 여기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못해주면 못해준다고 하고 말 것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며느리가. 됐다. 끊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뭘 해. 애가 마음씨가 이렇게 째째한데. 시모는 제 말에 있는 대로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제 옆에 있었는데 다시 시모에게 전화해 화를 내주기는커녕 이러더군요. 우리 어머니 그런 호텔 한 번도 못 가보셨는데 그냥 이참에 한번 보내드리면 안 되나? 당신 이번 달에 접촉사고 내서 물어준 돈은 어쩔 건데?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 올라간다고 자비 처리했잖아. 게다가 당신 꼭 사고 싶었다면서 무지 비싼 게임기도 샀는데 어머님 호텔을 무슨 돈으로 보내드리려고? 물론 보내드리려면 보내드릴 수야 있지. 근데 어머님은 지금 우릴 무슨 돈 맡겨둔 은행 취급하고 있으시잖아. 아주 당연하게. 바로 그게 문제인 거야. 당신 중간 역할 잘한다며 이게 하는 거야? 그때 남편은 오히려 시모를 안쓰럽게 여기며 시모 편을 들더군요. 제가 조목조목 따지며 화를 내니 그제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봤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당시 우린 시부 생신을 맞아 시댁에 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가 시모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대뜸 제게 이러더라고요. 이해, 너 저번에 내 생일이나 기념일엔 좋은 선물 해줄 수 있다고 했지? 그럼 나 유럽으로 한 열흘 정도 해외여행 좀 보내다오. 이 재미없는 양반이랑 가봤자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내 친구 한두 명이랑 같이. 네? 어머님, 유럽 여행이 얼마나 큰 돈이 드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직 집 대출금도 좀 남아있고요. 그렇게 큰 돈을 턱턱 내놓을 정도로 부자가 아니에요. 예, 넌 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거절을 하니?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무리하게 유럽 여행 같은 걸 부탁하니까 그렇죠. 형수님, 제 생일도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전 그렇게 큰 욕심 안 부리고요. 동남아 정도로만 여행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마침 일도 그만둬서 시간 많은데. 어머님이야말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해서 사람 불편하게 만드세요? 도련님도 여행하고 싶으면 도련님 돈으로 직접 가세요. 단번에 거절한 제게 시모는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 와중에 시부모님과 같이 살던 시동생은 눈치 없이 저런 말을 해댔죠. 오랜만에 시댁에 와 있던 시누인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정으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고 남편의 시모를 말리기는커녕 자리가 불편한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곳에서 제 편을 들며 화를 낸 사람은 시부 한 분뿐이었습니다. 해외여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망할 여편 내가. 당신,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돈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아니, 여보, 난 그냥 다들 이렇게 며느리 덕 보고 산다길래 시부모가 돼서 며느리한테 시부모 덕을 보게 해주지 못할 망정 그게 무슨 창피한 소리야? 내가 당신 때문에 사돈댁 있는 방향으로 고개도 못 들어. 죄송해서. 둘째는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맨날 일을 하다 말다 하고 형수한테 여행 보내달라는 소리나 해대? 지겹다 이놈의 짓구석. 첫째 너도 당장 방에서 안 나와?
네 엄마가 네 마누라한테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서서 화를 내야지. 어디서 방으로 도망을 가? 나와! 시동생과 남편까지 불러 호되게 혼을 낸 시부는 제게 대신 사과도 해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전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중간 역할 잘하겠다더니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면서요. 그때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말했죠. 나도 이번엔 어머니께 싫은 소리 해보려고 했는데 차마 말이 안 나왔어. 솔직히 어떻게 자식이 돼서 어머니께 목소리를 높이겠어. 뭐? 당신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는 거 못하겠고 당신 안에 속 뒤집히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이 인간이 결혼 전에 배려심 많다고 좋아했더니 이제 보니까 그냥 소심하게 할 말도 못하는 소심쟁이였잖아. 미안해 여보. 근데 어떻게 사람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어. 조금만 나 좀 더 지켜봐 주라. 어? 남편은 제게 또다시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변함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편은 이젠 자기 엄마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더군요. 시모는 오기가 생긴 건지 이젠 제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 돈을 요구했어요. 전 나중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러자 시모는 시댁에서 저와 마주치면 비아냥대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시 전 그나마 늘 제 편을 들어주고 미안해하던 시부를 봐서 명절이나 중요한 날에만 시댁에 갔었거든요. 시모는 너 내가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말라서 복이 없게 생겼냐. 사온 명절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 등등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대더니 나중엔 제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해. 너 설마 아직도 집 우리 아들이랑 공동 명의로 안 바꿨니? 그건 결혼 전에 제 스스로 마련한 제 집인데 왜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꿔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그동안 시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널 보고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어쩜 부부 사이에서까지 이렇게 탐욕스럽니? 부부끼리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 신뢰 뜻으로라도 당연히 명의는 공동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공동 명의 안 해줬다고 무너질 신뢰면 애초에 같이 안 사는 게 낫죠. 그리고 무리한 욕을 거절하는 저보다 자꾸 제 돈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어머님이 더 이기적이고 욕심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뭐야? 저는 부들대는 시모를 무시한 채 짜증이 나서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시부는 마침 외출 중이셨고 그 와중에 가만히 있던 남편조차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전 허둥지둥 절 따라온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어머니가 해달라는 것 좀 대충 맞춰드렸으면 됐잖아. 우린 집도 있고 애도 없는데 남들보다 여유로운 김에 부모님께 효도 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집 명의만 해도 어머니가 약오르니까 괜히 그렇게 생트집을 잡으시는 거지. 그냥 이참에 집 공동 명의로 바꿔주면 안 돼? 그럼 어머니도 더는 트집 못 잡으실 거 아니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신 이렇게 욕심 많은 인간이었어? 당신이 이 집 사는데 대체 뭘 보태줬는데? 뭐 남은 대출금 같이 조금씩 갚아준 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도로 다 돌려줄게. 그럼 됐지? 아니 꼭 그 말이 아니라 나도 지쳐서 그래 지쳐서. 솔직히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서 꼭 불효자가 된 기분이야. 저번에 내가 당신 몰래 어머니께 금팔찌 사드렸을 때 당신 얼마나 나한테 크게 화를 냈어? 물론 상의도 없이 우리 공금을 빼서 쓴 건 내가 잘못한 거지만 어머니가 가지고 싶으시다는데 자식으로서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 장인 장모님은 잘 사시니까 자식들한테 그런 거 요구 안 하시겠지만 우리 어머니 돈이 없으시잖아. 우리 부모님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렇게 잘 살고 계셔?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치면 오히려 모으라고 잔소리 하시는데 어머님은 대체 뭐야? 어머님 이제 고작 70이신데 그전까지 일도 한 번 안 하셨다며? 정 그렇게 갖고 싶고 하시고 싶은 게 많으면 직접 일을 하셨어야지. 그건 우리 어머니가 사람에 대한 겁이 많으셔서 그래. 나도 이젠 사람이 겁나.
당신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불효자가 된 것 같다고? 나야말로 오히려 우리 부모님께 불효하는 기분이야.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 결혼에 자꾸 회의감이 들어서. 그렇게 효도하고 살고 싶으면 효도만 하고 살지. 왜 나랑 결혼해서 날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저는 제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집안의 불화를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한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기왕 결혼했으니 참을 건 참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시모뿐 아니라 남편까지 이러니 이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거의 다 됐을 무렵 시동생은 당시 만나던 여자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시부를 뵈러 시댁에 갔던 전 어떤 불쌍한 여자가 저런 무능력하고 철없는 사람과 결혼하려나 싶었어요. 자랑자랑하는 시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잔 꽤나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며 시동생은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수님, 저 결혼할 때 뭐 해주실 거예요? 형, 나 뭐 해줄 거야? 우리가 결혼할 땐 축의금 한 푼 안 한 인간이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전 이혼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할 때라 축의로 얼마를 할지 뭘 해줄지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아주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 남편은 친구들 모임에 간다며 차를 끌고 나갔었어요. 오늘 술 마신다며? 근데 왜 차를 끌고 가? 두고 있다가 택시 타고 와. 서울까지 대중교통 타고 가면 번거로워. 그냥 가지고 갔다가 대리 불러서 올게. 저는 그런 남편을 말렸었지만 남편은 결국 차를 가지고 나가더군요. 솔직히 결혼 생활을 하며 또 한 가지 남편에게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남편이 생각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연애 시절엔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하지 않으니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지 않았었는데 결혼 후에 고삐가 풀린 거더라고요. 그래봤자 한 달에 한 번씩 술을 마시러 가는 정도였고 만취해서 오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냥 넘겼었건만 그날 결국 남편은 아주 큰 사고를 쳤던 겁니다. 여보, 나 오늘 집에 오는 길에 음주운전 걸려서 경찰서 다녀왔어. 뭐? 음주운전? 그날 밤 집에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온 남편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실토하더군요.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라 남편은 경찰서에 동행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심한 놈이 제게 잘못했다고가 아니라 시부에게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나 다리몽댕이 부러질지도 몰라. 사실 예전에 어머니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셨었거든. 그때 어머님 크게 사고도 내셨는데 그때 박은 차가 하필 2억이 넘는 외제차였던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집 그 돈 물어주느라 진땀 뺐었어. 평생 어머니를 참고 살던 아버진 그땐 정말 이혼까지 하려고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엔 얘기하지 말아주라. 어? 기가 막히더군요. 음주운전을 가장 혐오했던 전 음주운전이 아예 유전자에 박힌 집안에 시집을 왔던 거예요. 완전히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던 거죠. 저는 그런 남편을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넌 항상 네 가족 눈치만 볼 줄 알지. 난 안중에도 없구나. 부부는 서로 이해해주는 존재잖아. 물론 나도 당신한테 미안하지. 아니, 당신은 나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미안했으면 오늘 집에 오자마자 나한테부터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야지. 아니지, 아니야. 애초에 당신은 날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거야. 그랬으니 당신 엄마가 날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중간 역할을 못하는 걸로도 모자라 내 탓을 해대고 내가 제일 혐오하는 짓까지 벌인 거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난 우리 아빠 때문에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경멸스럽다고. 근데 자기 엄마가 음주운전으로 사고 친 것도 숨기고 결혼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자기 자신까지도 음주운전을 해?
난 날 우습게 하는 사람이랑 더는 못 살아. 이혼해. 여보, 많이 화났어? 근데 우리 어머니 때야 일이 좀 컸었지만 난 달라. 난 사람 다치게도 안 했잖아. 알았어. 내가 앞으로는 진짜 조심할게. 아니, 아예 술을 끊을게.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내가 앞으로는 당신 못 괴롭히게 따끔하게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화 풀어. 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진 남편은 그제야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미 그놈에게 모든 오만정이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아니, 내가 2년 동안 고치겠다는 당신 말에 몇 번을 속았는지 알아? 내가 바보여서 속았겠니?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그 책임감에 속아 넘어가주는 척하면서까지 당신이 변해주길 바랬던 거지. 근데 당신은 애초에 변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어. 게다가 언제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칠지 모르는 음주운전자랑 난 절대 못 살아. 당신하고 당신 엄만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평생 갉아먹을 사람들이야. 여보. 저는 더는 남편의 말을 듣기도 싫어 방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제게 싹싹 빌었어요. 평소 잘 하지도 않던 집 청소며 음식까지 해놓은 뒤 제 눈치를 보면서요.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랍니까?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며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혼을 준비했죠. 그런데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으로부터 3일이 지난 날, 그 상황을 모르던 시모가 제게 전화해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을 것 같으니 아예 시동생의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어서요. 웬일로 도련님이 저한테 전화를 다 했나 했더니 어머님이 무슨 일이세요? 내가 전화하면 네가 아예 받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니냐? 아니다. 이런 쓸데없는 말은 됐고 너 네 시동생 결혼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 알지? 너 거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큰 거 딱 한 장만 보태거라. 큰 거 한 장이요? 1억 말이야 1억. 너도 알다시피 네 시동생이 여태 모은 돈이 거의 없잖니. 근데 여자 쪽이 잘났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해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억만 보내라. 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너에게 돈 달라고 안 하마. 어머니, 스피커폰으로 좀 바꿔보세요. 형수님, 전 형수님만 믿을게요. 저 장가 보내주실 거죠? 바로 옆에 있었는지 시동생 또한 시모의 말을 거들더군요. 황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장가를 자기 형수 돈을 뜯어서 한단 말인가요? 저는 기가 차서 단번에 거절했어요. 제가 이 집 ATM 기계인가요? 다들 왜 나한테 자꾸 돈돈거리는 거예요? 나이 41 먹고 모아둔 돈이 없으면 장가 갈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배나 헛소리 하지 말고 끊으세요. 헛소리라니? 너 가족이 돼서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다가 아니야. 가족끼리 서로 도울 줄 알아야지. 넌 정말 애가 왜 이렇게 못됐니? 아, 형수님 은행 다니시잖아요. 그럼 대출도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집 담보로라도 대출 받아서 좀 도와주세요. 저도 장가 가야죠. 여자 쪽에서 그 정도도 못 해오면 결혼할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직 여자친구가 결혼 승낙한 거 아니라고요. 어차피 이혼할 거라고 소리를 빽 지르려다 그 피곤함이 몰려오더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소리 지르고 입씨름하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순간 좋은 생각이 난 전 알겠다고 순순히 대답을 해버렸어요. 정말? 진짜지? 너 말 바꾸기 없기다. 네, 큰 거 한 장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전화 끊어주세요. 그래. 아유, 이제야 네가 말이 통하는구나. 알겠다. 난 너만 믿는다. 아싸, 나 장가 간다. 형수님, 땡큐요. 저는 신나서 환호성을 지르던 시동생과 시모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몸이 너무 아프다고 사정한 후
직장에서 곧장 조퇴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제가 한 일은 곧장 섭외가 가능한 용달차 업체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업체 인부분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싸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짐을 거의 다 쌌을 무렵 남편이 뒤늦게 퇴근을 하더군요. 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경악하던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당신 짐 싸고 있지. 당신을 계속 이 집에 두니까 당신도 이혼을 계속 못 받아들이고 당신 가족한테도 말 안 한 거잖아. 난 당신하고 절대 계속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이 짐들 다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당신 식구들 집으로 가. 여긴 엄연한 내 집이니까 나 당신 쫓아낼 권리 있어. 여보, 진짜로 끝까지 나랑 이혼할 생각인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용서를 비는 건 당신 마음이지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내 마음이거든? 그 반성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왜 자꾸 비비적대려고 들어? 외양간 손은 이미 팔렸고 당신을 향한 내 마음과 인내심은 사라진 지 오래니까 포기해. 난 이제 당신 얼굴만 봐도 부득부득 이가 갈리니까. 아, 이거 선물이니까 가져가. 가서 당신 엄마랑 같이 봐. 저는 망연자실해서 우는 남편의 주머니에 종이 한 장이 든 편지 봉투를 쑤셔 넣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이젠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물었어요. 이게 뭔데? 가서 보면 알아. 지금 막 당신 마지막 짐 들고 인부분들 나간 거 보이지? 이젠 당신 몸뚱이만 나가면 이 집은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 찌질하게 굴고 나가줄래? 이런 제 말에도 남편은 끝까지 나가지 않으려고 들더군요. 하지만 잿간놈이 버텨봐야 어쩌겠습니까? 이미 자기 짐은 밖으로 다 나가버렸는데요. 결국 그놈은 눈물 콧물을 짜내며 자신의 짐과 함께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짐과 함께 쫓겨난 자신의 아들을 본 시모는 기겁을 하며 제게 전화했더라고요. 이야, 감히 네가 우리 아들 쫓아내? 우리 아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이혼하자고 했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 한두 번쯤 할 수도 있지. 너 진짜 유난이다. 어? 그리고 1억을 보낸다더니 그건 왜 여태 안 보내? 너 지금 사람 가지고 노니? 제가 언제 1억을 보낸다고 했어요? 큰 거 한 장 보낸다고 했지. 어머님 아들 통해서 제가 그거 보냈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어머님 아들이 안 보여줬어요? 뭐? 아, 1억이면 1억이고 큰 거면 큰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뭘 보냈는데? 큰 거랑 한 장은 따로따로예요. 큰 건 등치만 산만했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어머님 아들이고요. 한 장은 말이죠.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저희 이혼 서류예요. 뭐야? 저는 그동안 시모에게 당했던 것들에 대한 약오름을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제가 남편 주머니에 넣어보낸 종이는 바로 이혼 서류였어요. 제 말을 듣고 제 남편을 불러댄 시모는 남편에게 건네받아 이혼 서류를 직접 확인한 모양이더군요. 약이 바짝 오른 시모는 제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예 전화기를 멀리 떼고 그 욕짓거리들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차분히 말했죠. 어머님이, 아니, 이젠 제 시어머니도 아니죠? 아줌마가 그랬죠? 가족끼리 서로 도울 줄 알아야 한다고요. 전 게으르고 욕심만 많은 아줌마든 아줌마 둘째 아들이든 돕기도 싫고 안 도와준다고 절 나쁜 사람 만든 아줌마 첫째 아들 데리고 살기도 싫어서 가족 탈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똑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지지고 볶고 잘 살아보세요. 뭐야? 너 지금 우리 아들들 욕했냐? 어머님도 저희 집 귀한 딸인 저 실컷 욕하셨잖아요. 그래도 전 욕설 한마디 안 썼고 우아하게 비난해드린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그대로 시모의 전화를 끊고 시모와 시동생의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이후 찌질한 남편은 더 매달릴 용기도 없었는지 순순히 이혼에 동의하더군요. 반면 그날 일로 잔뜩 약이 올랐던 시모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미쳐서 발광을 하더라고요. 퇴근을 하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시모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몬 절 보자마자 완전히 눈을 뒤집어 까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야, 이 천하에 망할 거사.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차버려? 지금 우리 아들이 집에서 얼마나 펑펑 울고 있는지 알아? 이 썩을 것 같으니라고 길바닥에 확 다 갈아버릴 기집애야. 아줌마 아들도 문제지만 애초에 그 집안에 오만정이 떨어지게 만든 건 바로 아줌마거든요. 아줌마 아들을 울린 건 아줌마 자신인 거 모르시겠어요?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예요? 아줌마 아들도 이혼하겠다는데 상스러워서 귀 썩을 것 같으니까 입 좀 다무세요. 걔는 애가 워낙 착해 빠져서 그런 거고. 그래, 기왕 이혼한다는 거 그럼 부모인 내가 우리 아들 몫이라도 받아내줘야겠다. 대체 무슨 몫이요? 마구 난리를 치던 시모는 이젠 제게 자신의 아들 몫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더군요.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말이었죠. 재산 분할 말이야, 재산 분할. 부부가 이혼할 땐 당연히 재산도 분할해야지. 너도 알지? 부부 재산은 공동의 몫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려면 아파트가 반띵해서 토해내. 왜요? 그걸로 작은 아들 결혼시켜주려고요? 웃기나 아줌마네 진짜. 아줌마, 결혼기간이 2년밖에 안 되고 애도 없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에요? 그냥 결혼할 때 가져온 거 각자 나눠 가져가면 되지. 무식해서 진짜. 뭐야? 무식? 예, 무식이요. 노력해서 돈 벌긴 싫고 남의 돈만 우습게 알고 탐내는 아줌마 같은 사람들 무식하고 뻔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안 사라지면 나 경찰 부를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오면 나 그땐 아줌마 고소할 거예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요. 어디 벌금이라도 낼 돈 있으면 또 찾아와 보던가요. 지금부터 셋셉니다. 경찰차 타고 싶으면 어디 계속 거기 있어 보세요. 하나, 둘, 경찰? 간다고. 셋, 간다니까. 나 지금 가고 있잖아. 저 독한 기집애. 제가 경찰을 부른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야 시모는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 뒤 저는 곧장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법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시모가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끔 부탁하려고요. 그때 시부는 너무 미안하다며 제게 사과를 하셨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산 것 같아서 차마 미안하단 전화조차 먼저 못 걸었다. 그것조차 너무 미안하구나. 그 옆에는 내가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돈 어른들께도 죄송하다는 말 전해주고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시댁에 거의 발길도 않던 시누이를 제외하고 시댁에서 유일하게 멀쩡한 분이었던 시부가 불쌍하다고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모와 이혼하지 않고 여태 사신 건 시부의 선택이었기에 저도 더 이상 동정심을 갖지 않기로 했죠. 이후 시부가 시모를 잘 단속했는지 아니면 고소 이야기에 시모 스스로 겁을 먹은 건지 그 뒤 시모가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속상해하셨지만 당시 저는 해방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불행보단 행복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어요. 이후 건너 듣기로 전 남편은 면허 취소 후 벌금형을 받았고 시동생은 결국 결혼하려던 여자에게 뻥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놈을 잊고 살고 있던 와중 저는 이혼한 지 1년 3개월쯤 지난 얼마 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퇴근을 하려고 보니 전 남편이 제 직장 앞으로 찾아와 있더라고요. 여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기겁해서 지나치려고 하던 전 남편은 붙잡고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곤 제가 도망갈까봐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시동생은 그 여자에게 차이기 전
어떻게든 결혼하겠다는 일념으로 거액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웃긴 건 전 남편도 저와 이혼 후 시댁으로 들어가며 생긴 여윳돈을 시동생에게 전부 보태줬다네요. 하지만 시댁이 잘 산다던 거짓말을 눈치챈 시동생의 전 여자친구는 결국 시동생을 뻥 차버렸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한테 동생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 어머니 아는 지인이 좋은 투자 상품이 있는데 자기한테 돈을 맡겨주면 몇 배로 불려준다고 했다더라고. 솔직히 난 너무 의심스러웠는데 어머니가 정말 잘 아는 지인이라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하셨어. 설마 그래서 그걸 드렸다고?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나 싶었지. 근데 그게 다 사기였던 거야. 어머니 지인이란 사람도 그 사기꾼 무리 중에 한 명이었고 그놈들은 어머니 돈을 가지고 싹 다 잠적해버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아버지 돈까지 빼돌려서 투자를 했었던 거야. 시모의 어리석은 행동에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더군요. 그 일로 분노한 시부는 결국 시모와 이혼 후 시모를 집에서 쫓아냈고 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시댁에 살던 전 남편과 시동생까지 전부 쫓아내셨다네요. 결국 세 사람은 지금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낡은 빌라 반전세에서 셋이 살고 있는 중이라고 전 남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자기 앞으로 된 빚 갚아야 된다면서 생활비 보태지도 않고 어머니 자기 때문에 우리가 쫄딱 망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으셔. 오히려 지금 혼자 세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나한테 자꾸만 돈을 더 요구하신다니까. 여보, 나 이제 진짜 어머니한테 너무 지쳐. 진짜 등골이 쪽쪽 빼먹히고 있는 기분이야. 여보, 나 이제 날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는 가족 말고 진짜 날 위해줬던 가족, 바로 당신이랑 다시 같이 살고 싶어. 나 이번엔 정말 변했어. 나 진짜 이젠 당신만 보고 살게. 그러니까 나 좀 한 번만 용서해주라. 결국 구질구질하게 이러려고 찾아왔냐? 웃기지 마.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기 손으로 돈 다 갖다 바쳐놓고 왜 이제 와서 남 탓을 해? 물론 당신 엄마도 동생도 한심한 사람이긴 하지만 가장 한심한 건 그 사람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당신 자신이야. 난 당신처럼 자기 행동에 책임도 못 지고 남 탓만 하는 비겁한 사람이랑 다시 합칠 생각 없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그리고 경고하는데 속상하다고 술 처먹고 다니다가 또 음주 사고 내기만 해봐. 그땐 당신 진짜 천벌받을 테니까. 알았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심하게 질질 짜고 있던 전 남편에게 이렇게 윽박지른 뒤 얼른 자리를 벗어났죠. 그 뒤로 찌질한 미련을 전부 내려놓게 된 건지 그놈은 더 이상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일로 흐려지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나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혼한 직후 저는 해방감이 컸던 만큼 전 남편과 전 시댁에 대한 원망도 가득했었어요. 그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전부 시간 낭비였던 것처럼 느껴져 너무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요. 물론 겪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기왕 벌어진 일 어쩌겠습니까? 전 앞으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과거로부터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하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 보육원에 후원도 하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있어요. 이젠 나이도 40대 중반이니 제 아이를 낳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아이에게 주려고 했던 사랑을 사랑이 고픈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만나게 된 보육원 아이들은 때론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참 착하고 사랑스럽기도 해요. 전 이렇게 비록 결혼엔 실패했지만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하며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렇듯 이혼을 한다고 해도 사람의 인생엔 계속해서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니 부디 저처럼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